옛날 옛적 한양의 근사한 기와집의 주인 홍판서는 이름난 만석군의 부자였습니다. 어허, 이 사람아. 자네 근본의 막내 어시 혼사를 치루었다면서? 헌데 어찌 내게 기별조차 없을 수가 있는가? 내 당장 행명아범에게 일러 비단과 축하금을 보내도록 할 터이니 여러 말 말고 받아두시게. 예, 아이고 대감마님. 어찌 그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신답니까? 쇳내의 자식들을 먼저 혼인시켰을 때도 대감마님께서 참으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무탈하니 잘 지나갔는데 쇳내가 양심도 없이 어찌 막내 여식 혼사까지 손을 벌리겠습니까요? 자네가 어디 남인가? 우리 집안에서 먹고 자며 또한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이던가. 헌데 그런 자네의 자손들이 혼인을 하는데 어찌 내 두 눈 감고 모른 척을 한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랑 말고 행여나 여식이 혼수 때문에 시집에서 눈치를 보지 않도록 이참에 단단히 준비해 주시게나? 어휴, 참말로. 쇳내가 뭔 복을 지어서 이리 대감마님 같은 분의 식솔로 지낼 수가 있었는지. 대감마님, 참으로 감사합니다요. 이 은혜, 쇳내 죽을 때까정 결단코 잊어먹지 않겠습니다요. 이처럼 홍판서는 자신의 집안에서 일하는 식솔들을 천시하지 않았고 또한 성심으로 대했기에 그 평판과 명망이 아주 드높았던 자였습니다. 홍판서의 가문이 소유한 기름진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집안에는 돈과 곡식이 넘쳐 흐르니 풍요로움이 말도 못했어요. 대대손손 벼슬을 한명문가의 자손으로 그 권세 또한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홍판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혼기 꽉 찬 외동아들 호건이었답니다. 호건은 신원서판, 즉 신수, 말솜씨, 글재주, 판단력, 그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는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학문에 대한 깊이와 식견 또한 남달랐습니다. 글솜씨는 어찌나 뛰어난지 붓을 들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글이 쏟아져 나왔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 주변 사람들은 그의 지혜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홍판서의 집에는 매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혼기가 찬 아들의 짝을 찾기 위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고관대작의 집안에서 줄줄이 청혼이 들어왔고 아름답고 현숙하기로 소문난 교수들의 혼담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홍판서는 매파들의 말에도 혼담이 오가는 교수들의 초상화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판서는 어릴 적 중마고우였던 백초씨와 혼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백초씨 집안의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홍판서는 친우와의 신의를 저버릴 생각이 없었답니다. 허나 홍판서의 부인은 이러한 남편의 고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대감, 젊은 시절의 한 혼약을 정말 지킬 셈이십니까? 대감의 친구는 이미 저승으로 떠난 지 오래에 그 집의 가세 또한 몰락하였기에 우리 호건이 그 집딸과 혼례를 치른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어허, 여보시오, 부인. 그것이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중하시지요. 내 이미 백초씨와 굳은 약조를 맺은 지가 오래입니다. 어찌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있겠소? 어린 시절 한낱 철없는 장난 따위로 정한 혼약이 아닙니다. 홍판서는 부인이 혼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대감. 언제까지 낡은 약속에 얽매여 계실 참이신지요? 우리 호건이에게 더 좋은 배필을 찾아줘야지요. 홍판서 부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설득하려 했어요. 백초씨 대교수도 물론 훌륭하겠지만 우리 호건이에게는 더 나은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감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녀석은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로 클 터인데 그에 맞추어 혼사도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판서 부인은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며 더 좋은 혼처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부인, 물론 호건이의 앞날도 중요하오. 하지만 사람의 도리가 더 중요한 법이요.
나는 우리 호건이가 장차 이 나라의 큰 인재로 큰다 한들 응당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덕목까지 저버리고 신이와 약속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졸장부 같은 사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평생 그 녀석을 그리 가르치지 않았소. 허니 나는 백초씨와의 약속을 앞으로도 지킬 것이요. 게다가 백초씨의 여식 수련이는 부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아이입니다. 홍판서가 고집스럽게 말하며 부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예전의 이야기를 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홍판서가 백초씨의 집에 들렀다가 본 모습이었지요. 백초씨는 대대로 학문을 숭상해온 집안의 후손이었으나 넉넉지 못한 형편에 일찍이 벼슬길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작고 낡은 초가상간과 메마른 밭되기 몇 마지기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백초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논밭을 일구고 틈틈이 책을 읽으며 선비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답니다. 다행히 그런 백초씨에게는 든든한 반려자가 있었어요. 뼈대 있는 집안에서 나고 자란 부인은 검소하고 알뜰한 성품으로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부인은 삿바느질과 길쌈으로 가게를 돕고 틈틈이 바치를 거들며 백초씨를 내조했어요. 백초씨의 집은 비록 초가상간이었지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백초씨는 젊은 시절, 비록 과거에는 낙방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날 이때껏 농사를 지어오면서도 책을 놓는 법이 없었지요. 낮에는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어요. 백초씨의 학식과 인품은 널리 알려져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았습니다. 편지를 써야 할 때, 비문을 새겨야 할 때, 족보를 정리해야 할 때 등 글과 관련된 일이라면 모두 백초씨의 몫이었습니다. 백초씨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는 정성껏 글을 쓰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먼 곳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날이면 백초씨는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그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밤새도록 글과 학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홍판서 또한 이러한 손님들 중 하나였답니다. 어느 초여름날 들에서 돌아온 백초씨가 홍판서와 함께 마루에서 점심상을 받았습니다. 텃밭에서 뜯어온 상추가 한 상 가득 올라왔고 백초씨와 홍판서가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지요. 그때 백초씨의 딸 수련이 큰 대접에 우물물을 떠와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판서 어른, 여기 손 씻을 물을 떠왔습니다. 어이고, 그래. 수련아, 고맙구나. 우리 수련이는 어째 나날이 더 자태가 수려해지는 것이 우리 예비 며느리를 볼 때마다 든든하구나. 홍판서는 며느리감으로 약조해둔 수련의 미모가 나날이 고와지는 것을 바라보며 대견한 미소를 지었지요. 백초씨와 홍판서가 손 씻을 물로 손을 꼼꼼히 닦고 수저를 들려는데 구겨지고 해진 두루마기를 입고 보찜을 진 남루한 과객 한 명이 살인문을 열며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계십니까? 지나가던 길손입니다만 갈증이 심하여 그러하오니 물 한 모금만 주시지요. 하지만 인품 좋은 백초씨가 끼니 때 찾아온 손님을 겨우 물 한 모금만 대접하고 보낼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보아하니 아직 요기도 안 하신 듯한데 소찬이지만 어떠신지. 이리 와서 겸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참으로 염치가 없어서. 백초씨는 부엌 장지문 쪽을 향해 밥과 수저를 한 벌 더 내달라며 아내에게 부탁을 했지요. 그때 길손은 갈증이 매우 심했던지 마루로 들어서 앉자마자 백초씨의 손을 씻은 물이 담긴 대접을 들어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백초씨가 대경실색하고 말았지요. 아니. 그 물은 내 속. 아버님, 잠시만요. 헌데 백초씨의 딸 수련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백초씨의 팔을 붙들어 그를 말리고는 길손이 반쯤 마시다가 내려놓은 손 씻은 물을 두 손으로 잡고 벌컥벌컥 다 마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생긋이 웃으며 길손을 쳐다보며 말했지요. 맞다, 손님. 저희 집 우물 맛이 참으로 좋지요. 재작년쯤 저희 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이 힘들여 판 것이지요. 특히 이맘때의 물맛이 아주 근사하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지 물맛이 아주 꿀맛이네. 그래, 수련은 싱그러운 미소를 띄우고는 물러갔고 길손은 마파람에게 눈 감추는 속도로 고봉밥을 다 비운 다음 깊이 허리 숙여 백배 인사를 하고 살인문을 빠져나가던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길손이 떠나고 나서 백초씨가 딸 수련이를 불렀지요. 아니, 수련아. 길손이야 손 씻을 물인 줄을 모르고 마셨다지만 대체 너는 어찌하여 마신 것이냐? 그러자 수련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저 그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려 했던 것뿐이옵니다. 그 길손이 아버님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자신이 들이켠 물이 손 씻은 물인 줄 알았다면 판서 어르신도 함께인 자리에서 그분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하여 길손의 무안을 덜어드리고자 저 역시 그 앞에서 손 씻은 물을 비운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도 그저 자신이 들이켠 대접이 음용할 물을 담은 대접이라 여겼을 테니까요. 경거망동하여 부끄럽사옵니다. 아버님, 그리고 판서 어르신. 수련의 대답을 들은 백초씨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홍판서 또한 며느리로 점 찍어둔 수련이 보통 내기가 아니란 것을 알았지요. 허허, 이거야 원, 이보시게나. 백초씨. 자네가 이거 자식 농사 하나는 참으로 풍년일세 그려. 수련아, 참으로 너의 인품이 내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내 며느리감이 이리도 좋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홍판서가 수련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고 수련은 두 뺨을 붉게 물들이며 고개를 푹 숙이고는 쪼르르 부엌으로 도망쳐버렸지요.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를 마친 홍판서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로 정해둔 수련이는 그런 아이요. 그 어디에서도 우리 수련이 같은 인품의 며느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요. 그러니 부인, 나는 백초씨와의 약속을 깰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의 혼약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친구가 죽고 집안이 몰락했다고 정해둔 혼약을 파기하면 그거야말로 웃음거리 아니겠습니까? 대감, 부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더 이상은 듣지 않겠소이다. 그만 물러가시오, 부인. 남편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방에서 빠져나온 홍판서 부인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이 되면 당사자의 마음이라도 돌려보아야 하겠구나. 그럼 몰락한 집구석에 귀한 내 아들을 장가보낼 수야 없지 않겠는가? 부인은 제 아들인 호건을 붙잡고 간곡하게 설득도 해보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호거나 어미의 마음을 정녕 모르겠느냐? 너는 장차 이 집안을 이끌어갈 기둥이다. 너의 혼사는 단순히 너만의 일이 아니란다. 가문의 번영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일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 홍판서 부인은 애절한 목소리로 아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부전자전, 호건의 마음 역시 홍판서처럼 확고한 것이었지요. 어머님, 물론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허나 소자, 아버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백초씨 어른과 신의를 지켜오셨습니다. 소자 역시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께 아직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지만 백초씨 어른은 예하게 지대한 조예가 있는 분이십니다. 듣기로는 천문과 관상, 또한 사주명반을 집어보는 일까지도 꿰뚫고 계시다 하지요. 일전에 언젠가 제 얼굴을 보시고는 참으로 형통과 대운이 깃든 상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저를 사위로 점찍어 주셨으니 이는 필심원 미래를 내다보신 일이 아니겠는지. 호건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 성인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역학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게다가 호건 역시 이미 수련과는 정이 깊을 대로 깊은 사이였기에 그녀가 아닌 다른 여인과 혼인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지요.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그 어떤 이름 높은 명문가의 교수들이 줄을 선다 한들 제 정인의 인품에 비할 바는 아니지요. 수련낭자는 훌륭한 여인입니다. 수련낭자가 집안의 사람으로 들어온다면 능히 가문을 빛낼 인재이니 너무 나를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얘야, 호건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었지만 홍판서 부인의 맞득자는 마음은 쉬이 가시지 않았답니다. 결국 설득만으로는 집안의 두 남자를 꺾을 수 없다 판단한 판서 부인은 잔꾀를 하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집안에 들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집안에 들인 이후 내쫓을 방법을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누가 뭐라고 한들 그런 집안의 며느리는 내 절대 두고 볼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해 가을, 결국 호건과 수련의 혼례가 수련의 집마당에서 치러졌지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혼례식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이후 호건은 제 신부인 수련을 데리고 본가로 들어왔지요. 아버님, 어머님. 못난 점 투성인 저를 이리 환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앞으로 이 집안의 사람으로서 한 점 부족함이 없도록 항시 노력하겠습니다. 시부모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리는 수련은 벚꽃처럼 희고 깨끗한 인물이었어요. 다나한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청초한 아름다움의 옆에 서 있던 신랑 호건은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오냐. 그래. 세아가. 내가 너의 아버지를 닮아 성품 또한 반듯하고 조신함을 결코 모르지 않는 바이니 너무 그리 긴장하며 지낼 것이 없단다. 앞으로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 홍판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맞이해 주었지요. 하지만 홍판서 부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에 불을 켜고 수련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흠을 잡으려는 듯 매서운 눈초리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입가에 알듯 모를 듯 야릇한 미소를 슬며시 흘리는 것이었지요. 그래, 어디 한번 잘해보아라.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자 소야를 치르기 위해 마련된 방으로 건너온 호건과 수련. 본가에서 보내는 첫날 밤이로군요. 이거 바깥에서 부인과 만나던 시절과는 또 다른 느낌인 것이 감회가 참으로 새롭습니다. 이제 부인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니 어색하기 짝이 없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인. 네, 서방님. 수줍게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과 설렘이 뒤섞인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방 안에 켜둔 은은한 촛불의 빛이 수련의 얼굴을 타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호건은 수련의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인을 하여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호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련의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수련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제 옷고름만 만지작거렸답니다. 저도 서방님이 더욱 늠름해 보이십니다. 수련의 작은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호건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수련에게 조금 더 다가갔어요. 나는 우리가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소. 호건이 수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지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도 작고 부드러운 수련의 손을 잡고 호건이 제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말이요. 호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련이 살며시 고개를 들어 호건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히며 춘정을 가득 불사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서방님. 수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호건을 향한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호건은 웃으며 수련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흠뻑 적시는 애정의 기류가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윽고 호건과 수련은 합환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호건은 조심스럽게 촛불을 끄고 수련의 옷으로 손을 가져갔지요. 그리고 이를 치르려고 하는 순간 호건은 자신 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몹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것이 대체... 조신하기 짝이 없던 청초한 제 아내 수련이 자신의 목을 껴안은 채 요분질을 해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 허리를 분주히 흔들며 엉덩이를 금침에서 붙였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는 그 몸짓. 이는 분명 남자의 흥을 돋우기 위한 요분질이었습니다. 이 요분질이라 함은 보통 색주가의 기녀들이나 하는 짓이었지요. 반가의 규수가 그것도 초야의 서방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호건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사로잡힌 그는 그간 믿고 있었던 수련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비통함과 함께 배신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부인, 어찌 이러한 망측스러운 몸짓을. 호건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수련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으니까요. 호건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그대로 방을 박차고 나와 버렸습니다. 서방님. 잠시만요. 그것이 아닙니다. 서방님, 오해셔요. 등 뒤에서 수련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호건은 고개를 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싸늘한 밤 기운이 호건의 뺨을 때리며 부딪혔고 그는 허망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초야를 뜬 눈으로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호건은 이 모든 사실을 제 부모에게 고했지요. 효심이 깊었던 호건은 차마 이 문제를 두고 부모님께 비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에 들은 홍판서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탄식만을 흘렸고 판서 부인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지요. 내 진작에 그 집안의 계집애가 이 사다를 낼 줄 알고 있었다. 그러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진작에 이 혼사를 없던 것으로 하자 하지 않았습니까? 허나 어머님, 제가 어제는 하도 당황하여 성급하게 신방을 나와 버렸으나 지금 문득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염려됩니다. 대체 어찌된 연유인지 수련에게 한번 물어나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겨우 이러한 작은 소동으로 단번에 겨우라고 하였느냐? 그것이 어찌 겨우 작은 소동으로 치부할 일인게야. 혼인 전에는 반가의 규수로서 또한 혼인한 이후로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것은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라. 어디 경망스럽고 불경스럽게 새아기가 초야의 지아비 앞에서 그러한 추태를 부릴 수가 있다는 게야. 더 이상 듣기 싫으니 저 망할 것을 썩 이 집안에서 내쫓아야 한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부인. 이번 일은 비록 반가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일단은 새아기 말을 한번 드러나 보는 것이 나을지도. 그런 줄 아셔요. 저도 더는 듣기 싫습니다. 결국 눈에 불을 뿜는 판서 부인의 대갈일성 앞에 홍판서와 호건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련은 품행이 방정맞음을 이유로 친정으로 쫓겨 돌아가게 되었어요. 수련은 변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집안을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대문을 나서며 연신 뒤를 돌아보는 수련의 슬픈 얼굴을 바라보던 호건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 애처로운 모습을 보니 겨우 첫날 밤에 엉덩이를 조금 흔든 것이 다 뭐라고 쪼르르 부모님께 고해 바쳤을까 싶은 마음이 불쑥 자라고 있었지요. 아니 되겠습니다. 어머님. 도저히 아니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데리고 와서 사정이라도 한번 들어보는 것. 경거망동하지 말거라.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끝난 것이니 너도 더는 때를 쓰지 말도록 하여라.
지체 높은 반가의 며느리로는 실격이라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는 제 어머니의 말에 결국 호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멀어져가는 수련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로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호건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관직을 얻어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건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호건에게는 첫날 밤에 벌어진 악몽 같던 일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허나 수련을 마음 깊이 품고 있었던 호건은 이후로 새로운 장가를 들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지금쯤 어찌 지내고 있을까? 그때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눈을 감은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구나. 어찌하여 색주집 여인들이나 알 법한 그런 경망스러운 몸짓을 취하였는지 부인을 내쫓기 전에 허심탄회하게 물어나 볼 것을. 평생을 함께하자 약조한 사람에게 나라는 놈은 도대체 어찌하여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 참으로 이 조선 천지의 나만큼 아둔하고도 멍청한 사내는 없을 것이다. 혼인을 파기한 이후 호건은 내내 수련에 대한 생각뿐이었지요. 그러나 첫날 밤을 제대로 치르기도 전에 소박을 놓은 아내를 선뜻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데다 어영부영 3년이라는 시간까지 흘러버리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수련을 그리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호건은 일부러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함경도에서 관직 생활을 하며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 애쓰고 있었지요. 함경도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한양의 홍판서 댁에서는 호건의 새 혼사를 위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판서 부인은 아들이 과거에 급제까지 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니 이제야말로 좋은 집안의 규수와 짝을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이제 그만 과거는 잊고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그런 못난 여인에게 정을 준 것을 잊지 못하여 이리 바보처럼 지낼 작정이냐? 홍판서 부인은 한양에 잠시 들른 호건에게 조심스럽게 혼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앞으로도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비록 그날 제 아내로 맺어진 사람의 부정한 모습에 실망하여 집안에서 내치긴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다른 여인을 품고 혼인을 하다니요. 이는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도 못할 짓이니 어머님께서도 이만 포기해 주시지요.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이요. 참으로 송구할 뿐입니다. 호건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홍판서 부인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어요. 호건아, 너의 마음도 이해한다만 좋은 집안의 규수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어찌 그 여인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채 이리 마음을 닫는다는 것이야. 그러지 말고 한번 혼담으로 거론된 여인들을 들여다나봐 보거라.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소자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듯 호건은 판서 부인의 강권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본가를 벗어나기 일쑤였지요. 홍판서 부인은 호건이 한양에 올 때마다 혼담 이야기를 꺼냈지만 호건은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건은 아버지 홍판서가 병환으로 누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깜짝 놀란 호건이 한달음에 한양으로 달려오자 다행히 홍판서의 병세는 그리 위중하지 않았습니다. 호건은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지요. 문안을 들이고 나온 호건은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3년 동안 굳게 잠가 두었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은 바로 수련과 첫날 밤을 치르던 그 신방이었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방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어찌 일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가. 참으로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를 정도로구나. 모양새를 보아하니 그날 이후로는 부정을 탄다 하여 사람도 들이지 않은 채 그때 그대로 둔 모습이었어요. 이 방을 마주하니 참으로 머리가 더욱 복잡해지는군. 호건은 그날 밤 촛불에 일렁이는 빛을 잔뜩 머금었던 수련의 아리따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깔려있던 금침 위로 풀썩 누워버렸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금침에 들어누운 자신의 등 뒤에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으아. 따가워.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킨 호건이 이부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윽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이 금침은 분명 3년 전 수련이 초야를 치르던 날 누워 있었던 바로 그 금침이었습니다. 헌데 그 속에는 날카로운 작은 바늘이 위를 향해 여러 개 꽂혀 있는 것이었어요. 제대로 누웠다면 분명 금침에 누워있을 신부의 엉덩이와 허리 부근을 찌르는 위치였습니다. 금침 안에 이런 바늘이라니. 이것이 순간 호건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지요. 이럴 수가. 혹시, 설마. 호건은 3년 전 그날 밤의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모두 빼내고 그날 신방의 이부자리를 마련했던 친모를 찾아갔지요. 친모의 방으로 들이닥친 호건은 서슬퍼런 목소리로 다그쳐 물었습니다. 묻는 말에 바른 대로 답하지 않으면 내 자네를 엄히 다스릴 것이네. 예전 내가 수령과 혼인하여 초야를 치르던 당시 자네가 신방의 모든 준비를 도맡았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금침 밑에 깔려있던 이 바늘들, 대체 누가 시켜서 한 짓인가? 바른 대로 대시게. 아니면 그 모든 죄를 자네가 뒤집어쓰고 관하로 끌고 가 곤장을 맞을 것이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친모는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조아렸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친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지만 이미 의심을 거두지 못했던 호건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시게. 자네가 아니면 누가 초야를 치를 금침방에 들어와 이런 관계를 꾸밀 수가 있다는 말인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자네를 엄벌에 처할 것이야. 분노에 가득 찬 호건의 형용한 기세에 결국 친모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안방마님이 시켰습니다요. 입을 닫고 살지 않으면 평생 말을 할 수 없는 몸으로 만든다 하여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구만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셔요. 친모가 울먹이며 겨우 입을 열었고 호건은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는 기분으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방마님, 즉 판서 부인이자 자신의 어미가 바늘을 금침유 속에 넣으라고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무런 잘못도 없던 수련은 초야를 치르던 그때 그저 금침 위에 누웠다가 바늘이 자신의 몸을 찔러 그것이 아팠기에 허리를 들썩였던 것뿐 요분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것이지요.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더냐? 나는 그 금침 위에 눕자마자 고통 때문에 이리도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거늘. 수련은 초야를 치르는 중 경거망동을 하지 않으려 입을 앙다물고 꾹 참으며 겨우 엉덩이만 들썩거리는 것으로 참아내었다는 것이 아니던가? 이 어찌 가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호건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집안에서 수련을 내쫓다니. 천하에 나 같은 아둔하고 바보 같은 지아비가 있다는 말이던가. 누명을 쓰고 눈물을 흩뿌리던 수련이 대문을 나서며 돌아보던 마지막 그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호건은 그 길로 홍판서에게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홍판서는 믿을 수 없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말았지요. 자신의 부인이 결백한 며느리이자 중마고우의 딸에게 그런 끔찍한 계략을 꾸몄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판서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하인을 불러 제 부인을 데려오라 명했고 잠시 뒤 떨리는 걸음으로 안방마님이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대감, 무슨 일로 이리 급하게 찾으신 겁니까? 판서 부인은 영문을 옛날 옛적 한양의 근사한 기와집의 주인 홍판서는 이름난 만석군의 부자였습니다. 어허, 이 사람아. 자네 근본의 막내 엇이 혼사를 치루었다면서? 헌데 어찌 내게 기별조차 없을 수가 있는가? 내 당장 행명아범에게 일러 비단과 축하금을 보내도록 할 터이니
여러 말 말고 받아두시게. 예, 아이고 대감마님. 어찌 그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신답니까? 쇳내의 자식들을 먼저 혼인시켰을 때도 대감마님께서 참으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무탈하니 잘 지나갔는데 쇳내가 양심도 없이 어찌 막내 여식 혼사까지 손을 벌리겠습니까요? 자네가 어디 남인가? 우리 집안에서 먹고 자며 또한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이던가. 헌데 그런 자네의 자손들이 혼인을 하는데 어찌 내 두 눈 감고 모른 척을 한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랑 말고 행여나 여식이 혼수 때문에 시집에서 눈치를 보지 않도록 이참에 단단히 준비해 주시게나? 어휴, 참말로. 쇳내가 뭔 복을 지어서 이리 대감마님 같은 분의 식솔로 지낼 수가 있었는지. 대감마님, 참으로 감사합니다요. 이 은혜, 쇳내 죽을 때까정 결단코 잊어먹지 않겠습니다요. 이처럼 홍판서는 자신의 집안에서 일하는 식솔들을 천시하지 않았고 또한 성심으로 대했기에 그 평판과 명망이 아주 드높았던 자였습니다. 홍판서의 가문이 소유한 기름진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집안에는 돈과 곡식이 넘쳐 흐르니 풍요로움이 말도 못했어요. 대대손손 벼슬을 한명문가의 자손으로 그 권세 또한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홍판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혼기 꽉 찬 외동아들 호건이었답니다. 호건은 신원서판, 즉 신수, 말솜씨, 글재주, 판단력, 그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는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학문에 대한 깊이와 식견 또한 남달랐습니다. 글솜씨는 어찌나 뛰어난지 붓을 들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글이 쏟아져 나왔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 주변 사람들은 그의 지혜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홍판서의 집에는 매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혼기가 찬 아들의 짝을 찾기 위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고관대작의 집안에서 줄줄이 청혼이 들어왔고 아름답고 현숙하기로 소문난 교수들의 혼담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홍판서는 매파들의 말에도 혼담이 오가는 교수들의 초상화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판서는 어릴 적 중마고우였던 백초씨와 혼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백초씨 집안의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홍판서는 친우와의 신의를 저버릴 생각이 없었답니다. 허나 홍판서의 부인은 이러한 남편의 고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대감, 젊은 시절의 한 혼약을 정말 지킬 셈이십니까? 대감의 친구는 이미 저승으로 떠난 지 오래에 그 집의 가세 또한 몰락하였기에 우리 호건이 그 집딸과 혼례를 치른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어허, 여보시오, 부인. 그것이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중하시지요. 내 이미 백초씨와 굳은 약조를 맺은 지가 오래입니다. 어찌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있겠소? 어린 시절 한낱 철없는 장난 따위로 정한 혼약이 아닙니다. 홍판서는 부인이 혼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대감. 언제까지 낡은 약속에 얽매여 계실 참이신지요? 우리 호건이에게 더 좋은 배필을 찾아줘야지요. 홍판서 부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설득하려 했어요. 백초씨 대교수도 물론 훌륭하겠지만 우리 호건이에게는 더 나은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감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녀석은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로 클 터인데 그에 맞추어 혼사도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판서 부인은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며 더 좋은 혼처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부인, 물론 호건이의 앞날도 중요하오. 하지만 사람의 도리가 더 중요한 법이요. 나는 우리 호건이가 장차 이 나라의 큰 인재로 큰다 한들 응당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덕목까지 저버리고 신의와 약속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졸장부 같은 사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평생 그 녀석을 그리 가르치지 않았소. 허니 나는 백초씨와의 약속을 앞으로도 지킬 것이요.
게다가 백초 씨의 여식 수련이는 부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아이입니다. 홍판서가 고집스럽게 말하며 부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예전의 이야기를 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홍판서가 백초 씨의 집에 들렀다가 본 모습이었지요. 백초 씨는 대대로 학문을 숭상해온 집안의 후손이었으나 넉넉지 못한 형편에 일찍이 벼슬길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작고 낡은 초가삼간과 메마른 밭되기 몇 마지기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백초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논밭을 일구고 틈틈이 책을 읽으며 선비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답니다. 다행히 그런 백초 씨에게는 든든한 반려자가 있었어요. 뼈대 있는 집안에서 나고 자란 부인은 검소하고 알뜰한 성품으로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부인은 삭바느질과 길쌈으로 가게를 돕고 틈틈이 바치를 거들며 백초 씨를 내조했어요. 백초 씨의 집은 비록 초가삼간이었지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백초 씨는 젊은 시절, 비록 과거에는 낙방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날 이때껏 농사를 지어오면서도 책을 놓는 법이 없었지요. 낮에는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어요. 백초 씨의 학식과 인품은 널리 알려져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았습니다. 편지를 써야 할 때, 비문을 새겨야 할 때, 족보를 정리해야 할 때 등 글과 관련된 일이라면 모두 백초 씨의 몫이었습니다. 백초 씨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는 정성껏 글을 쓰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먼 곳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날이면 백초 씨는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그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밤새도록 글과 학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홍판서 또한 이러한 손님들 중 하나였답니다. 어느 초여름날 들에서 돌아온 백초 씨가 홍판서와 함께 마루에서 점심상을 받았습니다. 텃밭에서 뜯어온 상추가 한 상 가득 올라왔고 백초 씨와 홍판서가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지요. 그때 백초 씨의 딸 수련이 큰 대접에 우물물을 떠와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판서 어른, 여기 손 씻을 물을 떠왔습니다. 어이고, 그래. 수련아, 고맙구나. 우리 수련이는 어째 나날이 더 자태가 수려해지는 것이 우리 예비 며느리를 볼 때마다 든든하구나. 홍판서는 며느리감으로 약조해둔 수련의 미모가 나날이 고와지는 것을 바라보며 대견한 미소를 지었지요. 백초 씨와 홍판서가 손 씻을 물로 손을 꼼꼼히 닦고 수저를 들려는데 구겨지고 해진 두루마기를 입고 보찜을 진 남루한 과객 한 명이 살인문을 열며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계십니까? 지나가던 길손입니다만 갈증이 심하여 그러하오니 물 한 모금만 주시지요. 하지만 인품 좋은 백초 씨가 끼니 때 찾아온 손님을 겨우 물 한 모금만 대접하고 보낼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보아하니 아직 요기도 안 하신 듯한데 소찬이지만 어떠신지. 이리 와서 겸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참으로 염치가 없어서. 백초 씨는 부엌 장지문 쪽을 향해 밥과 수저를 한 벌 더 내달라며 아내에게 부탁을 했지요. 그때 길손은 갈증이 매우 심했던지 마루로 들어서 앉자마자 백초 씨의 손을 씻은 물이 담긴 대접을 들어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백초 씨가 대경실색하고 말았지요. 아니. 그 물은 내 속. 아버님, 잠시만요. 헌데 백초 씨의 딸 수련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백초 씨의 팔을 붙들어 그를 말리고는 길손이 반쯤 마시다가 내려놓은 손 씻은 물을 두 손으로 잡고 벌컥벌컥 다 마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생긋이 웃으며 길손을 쳐다보며 말했지요. 맞다, 손님. 저희 집 우물 맛이 참으로 좋지요. 재작년쯤 저희 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이 힘들여 판 것이지요. 특히 이맘때의 물맛이 아주 근사하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지 물맛이 아주 꿀맛이네.
그래. 수련은 싱그러운 미소를 띄우고는 물러갔고 길소는 마파람에게 눈 감추는 속도로 고봉밥을 다 비운 다음 깊이 허리 숙여 백배 인사를 하고 살인문을 빠져나가던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길손이 떠나고 나서 백초씨가 딸 수련이를 불렀지요. 아니, 수련아. 길손이야 손 씻을 물인 줄을 모르고 마셨다지만 대체 너는 어찌하여 마신 것이냐? 그러자 수련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저 그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려 했던 것뿐이옵니다. 그 길손이 아버님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자신이 들이켠 물이 손 씻은 물인 줄 알았다면 판서 어르신도 함께인 자리에서 그분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하여 길손의 무안을 덜어드리고자 저 역시 그 앞에서 손 씻은 물을 비운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도 그저 자신이 들이켠 대접이 음용할 물을 담은 대접이라 여겼을 테니까요. 경거망동하여 부끄럽사옵니다. 아버님, 그리고 판서 어르신. 수련의 대답을 들은 백초씨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홍판서 또한 며느리로 점 찍어둔 수련이 보통 내기가 아니란 것을 알았지요. 허허. 이거야 원, 이보시게나. 백초씨. 자네가 이거 자식 농사 하나는 참으로 풍년일세 그려. 수련아, 참으로 너의 인품이 내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내 며느리감이 이리도 좋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홍판서가 수련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고 수련은 두 뺨을 붉게 물들이며 고개를 푹 숙이고는 쪼르르 부엌으로 도망쳐버렸지요.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를 마친 홍판서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로 정해둔 수련이는 그런 아이요. 그 어디에서도 우리 수련이 같은 인품의 며느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요. 그러니 부인, 나는 백초씨와의 약속을 깰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의 혼약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친구가 죽고 집안이 몰락했다고 정해둔 혼약을 파기하면 그거야말로 웃음거리 아니겠습니까? 대감, 부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더 이상은 듣지 않겠소이다. 그만 물러가시오, 부인. 남편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방에서 빠져나온 홍판서 부인은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이 되면 당사자의 마음이라도 돌려보아야 하겠구나. 그럼 몰락한 집구석에 귀한 내 아들을 장가보낼 수야 없지 않겠는가? 부인은 제 아들인 호건을 붙잡고 간곡하게 설득도 해보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호건아, 어미의 마음을 정녕 모르겠느냐? 너는 장차 이 집안을 이끌어갈 기둥이다. 너의 혼사는 단순히 너만의 일이 아니란다. 가문의 번영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일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 홍판서 부인은 애절한 목소리로 아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부전자전, 호건의 마음 역시 홍판서처럼 확고한 것이었지요. 어머님, 물론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허나 소자, 아버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백초씨 어른과 신의를 지켜오셨습니다. 소자 역시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께 아직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지만 백초씨 어른은 예학에 지대한 조예가 있는 분이십니다. 듣기로는 천문과 관상, 또한 사주명반을 집어보는 일까지도 꿰뚫고 계시다 하지요. 일전에 언젠가 제 얼굴을 보시고는 참으로 형통과 대운이 깃든 상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저를 사위로 점찍어 주셨으니 이는 필심원 미래를 내다보신 일이 아니겠는지. 호건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 성인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역학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게다가 호건 역시 이미 수련과는 정이 깊을 대로 깊은 사이였기에 그녀가 아닌 다른 여인과 혼인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지요.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그 어떤 이름 높은 명문가의 교수들이 줄을 선다 한들 제 정인의 인품에 비할 바는 아니지요. 수련 낭자는 훌륭한 여인입니다.
수련 낭자가 집안의 사람으로 들어온다면 능히 가문을 빛낼 인재이니 너무 나를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얘야, 호건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었지만 홍판서 부인의 맞득자는 마음은 쉬이 가시지 않았답니다. 결국 설득만으로는 집안의 두 남자를 꺾을 수 없다 판단한 판서 부인은 잔꾀를 하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집안에 들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집안에 들인 이후 내쫓을 방법을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누가 뭐라고 한들 그런 집안의 며느리는 내 절대 두고 볼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해 가을, 결국 호건과 수련의 혼례가 수련의 집마당에서 치러졌지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혼례식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이후 호건은 제 신부인 수련을 데리고 본가로 들어왔지요. 아버님, 어머님. 못난 점 투성인 저를 이리 환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앞으로 이 집안의 사람으로서 한 점 부족함이 없도록 항시 노력하겠습니다. 시부모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리는 수련은 벚꽃처럼 희고 깨끗한 인물이었어요. 다나한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청초한 아름다움의 옆에 서 있던 신랑 호건은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오냐. 그래. 세아가. 내가 너의 아버지를 닮아 성품 또한 반듯하고 조신함을 결코 모르지 않는 바이니 너무 그리 긴장하며 지낼 것이 없단다. 앞으로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 홍판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맞이해 주었지요. 하지만 홍판서 부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에 불을 켜고 수련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흠을 잡으려는 듯 매서운 눈초리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입가에 알듯 모를 듯 야릇한 미소를 슬며시 흘리는 것이었지요. 그래, 어디 한번 잘해보아라.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자 소야를 치르기 위해 마련된 방으로 건너온 호건과 수련. 본가에서 보내는 첫날 밤이로군요. 이거 바깥에서 부인과 만나던 시절과는 또 다른 느낌인 것이 감회가 참으로 새롭습니다. 이제 부인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니 어색하기 짝이 없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인. 네, 서방님. 수줍게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과 설렘이 뒤섞인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방 안에 켜둔 은은한 촛불의 빛이 수련의 얼굴을 타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호건은 수련의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인을 하여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호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련의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수련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제 옷고름만 만지작거렸답니다. 저도 서방님이 더욱 늠름해 보이십니다. 수련의 작은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호건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수련에게 조금 더 다가갔어요. 나는 우리가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소. 호건이 수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지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도 작고 부드러운 수련의 손을 잡고 호건이 제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말이요. 호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련이 살며시 고개를 들어 호건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히며 춘정을 가득 불사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서방님. 수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호건을 향한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호건은 웃으며 수련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흠뻑 적시는 애정의 기류가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윽고 호건과 수련은 합환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호건은 조심스럽게 촛불을 끄고 수련의 옷으로 손을 가져갔지요. 그리고 이를 치르려고 하는 순간 호건은 자신 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몹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것이 대체
조신하기 짝이 없던 청초한 제 아내 수련이 자신의 목을 껴안은 채 요분질을 해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 허리를 분주히 흔들며 엉덩이를 금침에서 붙였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는 그 몸짓. 이는 분명 남자의 흥을 돋우기 위한 요분질이었습니다. 이 요분질이라 함은 보통 색주가의 기녀들이나 하는 짓이었지요. 반가의 규수가 그것도 초야의 서방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호건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사로잡힌 그는 그간 믿고 있었던 수련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비통함과 함께 배신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부인, 어찌 이러한 망측스러운 몸짓을. 호건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수련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으니까요. 호건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그대로 방을 박차고 나와 버렸습니다. 서방님. 잠시만요. 그것이 아닙니다. 서방님, 오해셔요. 등 뒤에서 수련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호건은 고개를 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싸늘한 밤 기운이 호건의 뺨을 때리며 부딪혔고 그는 허망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초야를 뜬 눈으로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호건은 이 모든 사실을 제 부모에게 고했지요. 효심이 깊었던 호건은 차마 이 문제를 두고 부모님께 비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해 들은 홍판서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탄식만을 흘렸고 판서 부인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지요. 내 진작에 그 집안의 계집애가 이 사다를 낼 줄 알고 있었다. 그러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진작에 이 혼사를 없던 것으로 하자 하지 않았습니까? 허나 어머님, 제가 어제는 하도 당황하여 성급하게 신방을 나와 버렸으나 지금 문득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염려됩니다. 대체 어찌된 연유인지 수련에게 한번 물어나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겨우 이러한 작은 소동으로 단번에 겨우라고 하였느냐? 그것이 어찌 겨우 작은 소동으로 치부할 일인 게야. 혼인 전에는 반가의 규수로서 또한 혼인한 이후로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것은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라. 어디 경망스럽고 불경스럽게 새아기가 초야의 지아비 앞에서 그러한 치태를 부릴 수가 있다는 게야. 더 이상 듣기 싫으니 저 망할 것을 썩 이 집안에서 내쫓아야 한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부인. 이번 일은 비록 반가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일단은 새아기 말을 한번 드러나 보는 것이 나을지도. 그런 줄 아셔요. 저도 더는 듣기 싫습니다. 결국 눈에 불을 뿜는 판서 부인의 대갈일성 앞에 홍판서와 호건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련은 품행이 방정맞음을 이유로 친정으로 쫓겨 돌아가게 되었어요. 수련은 변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집안을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대문을 나서며 연신 뒤를 돌아보는 수련의 슬픈 얼굴을 바라보던 호건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 애처로운 모습을 보니 겨우 첫날 밤에 엉덩이를 조금 흔든 것이 다 뭐라고 쪼르르 부모님께 고해 바쳤을까 싶은 마음이 불쑥 자라고 있었지요. 아니 되겠습니다. 어머님. 도저히 아니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데리고 와서 사정이라도 한번 들어보는 것. 경거망동하지 말거라.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끝난 것이니 너도 더는 때를 쓰지 말도록 하여라. 지체 높은 반가의 며느리로는 실격이라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는 제 어머니의 말에 결국 호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멀어져가는 수련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로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호건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관직을 얻어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건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호건에게는 첫날 밤에 벌어진 악몽 같던 일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허나 수련을 마음 깊이 품고 있었던 호건은 이후로 새로운 장가를 들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지금쯤 어찌 지내고 있을까? 그때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눈을 감은 것이 두고두고